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대고 싶었던 가족이 오히려 원수처럼 느껴진 순간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외면한 채 마치 남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검은 상복을 입고 모인 가족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꽃 향기조차 씁쓸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이 부모님의 마지막 길에서조차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니요. 서로의 슬픔을 나누기는커녕 낯선 타인처럼 서 있는 모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형은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나는 문상객들과만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연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시골에 작은 마당이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서 형제들과 함께 뛰놀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흙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우리는 술래잡기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형이 저를 잡으려 쫓아올 때의 웃음소리, 누나가 야, 조심해. 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연탄불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우리는 고구마를 구워 먹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에 온 가족이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형은 늘 천장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북두칠성이야.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어. 그런 형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형은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 하나를 둘이 함께 쓰고 걸었고 길에서 동네 개가 짖으면 제 앞에 나서서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누나는 도시락을 쌀 때면 반찬이 부족해도 늘 자신의 것을 반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너 많이 먹어야 키 커. 그렇게 말하며 김치 한 조각, 계란말이 한 토막도 아끼지 않고 제게 주던 누나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며 서로 편을 갈라 응원하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빛을 잃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오해였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오가기 시작하던 그때부터였죠. 처음에는 서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간병을 할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형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얼굴을 비쳤고 누나는 시댁 눈치를 보며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늦은 저녁에
병원에 들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말해.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언제 혼자 하겠다고 했나요? 며칠 후에는 누나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서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알려줘야지.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건데 마치 제가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와 약가, 간병인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시콜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등 돌리는 집안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너만 부담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되냐. 형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돈은 낼 테니까 미리 말해. 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각종 핑계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다음에 몰아서 줄게.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말들만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받아넘겼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 속에 숨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덜 했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서 못한다. 이런 말들이 점점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형이 한 말이었습니다. 너 혹시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전히 효심에서 하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해석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약을 챙겨드리면 혼자서 다 하려 한다고 했고 병원 스케줄을 공유하면 지시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이런 걸로 왜 그래?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로 오히려 가족이 멀어지게 될 줄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들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자 가장 민감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재산 분배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이 순간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유산이라고 해봐야 시골의 낡은 집 한 채와 논 몇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시가로 따져봐도 그리 큰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수십억 원짜리 재산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치열했습니다. 형은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값이 얼마, 땅값이 얼마, 이걸 3으로 나누면 얼마씩. 숫자를 읊어가며 정확히 3분의 1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겨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던 형이었는데 말입니다. 누나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부모님 돌봤다고 더 받을 생각하지 마. 우리도 나름대로 도왔어. 그러면서 자신이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다며 병원비도 몇 번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실이었지만 그 빈도와 금액을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형이 내민 장부였습니다. 언제부터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너 병원비 400만 원, 나 300만 원, 누나 200만 원, 내가 200만 원 더 냈으니까 그 차액은 유산에서 빼고 계산하자.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이런 걸 적고 다니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형은 태연했습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기록을 남겨야지. 나중에 서로 기억 다르면 어떻게 해? 그 말에 누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감정으로만 하면 안 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부모님 병간호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집을 처분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했고, 누나는 시세를 더 알아보고 팔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평생 사신 집인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너 혹시 혼자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만 받았습니다. 결국 몇 달간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10원 단위까지 따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담했습니다. 한때 웃으며 만나던 우리 형제가 이제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모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만나면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서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연락이 오면 또 무슨 요구사항이 있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끝났구나 하는 두려운 현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혹시라도 이 자리가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형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문상객들과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다가가 형, 힘드시죠? 라고 말을 건넸지만 응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들과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와는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갈 때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습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검소한 분이셨으니까 간소하게 하자. 마지막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럼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돈 낭비하지 말고 정신 차려. 무엇을 결정하든 누군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발인 직전이었습니다. 관을 연구차에 옮기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화해하자.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형은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유고를 모시는 자리에서도 누가 유고람을 들고 갈지조차 서로 양보하지 않자 결국 장례 지도사가 중재에 나서서야 겨우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수고했다. 인사 한마디 없이 헤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이렇게 남남처럼 헤어지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나? 아니면 유산이고 뭐고 다 줘버리고 이제는 정말 다 끊어야 하나?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인데 좋게 좋게 잘 마무리해서 잘 지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으면서 붙잡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날 때마다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상처받을 일만 생기니까 거리를 두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몇 년간 지속된 갈등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리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놀던 기억,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추억들이 너무도 소중해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저는 매일 흔들렸습니다. 아침에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고 다짐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제 그만 놓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래? 나이 들면 결국 내 가족밖에 없어. 조금씩이라도 연락하면서 지내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조언들 속에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형제들과 등을 돌리고 살아도 되는 건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말입니다. 동시에 계속 상처받으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가족애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줄이야. 한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말입니다. 그 현실이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 정신 건강과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의 계기가 된 건 아내의 한마디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형제들 생각만 하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너무 속 끓이지 말아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많이 늙어 있더군요. 몇 년간 지속된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서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버린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것은 저만 상처받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내린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형제들과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인사 정도는 하되 개인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도움 요청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락을 최소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안부를 묻던 전화를 끊었고 카카오톡 단체방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모이려 애썼는데
이제는 각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조용한 명절이 더 평화로웠습니다. 제 삶의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 아이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뛰놀던 시절, 별을 보며 꿈을 나누던 밤들은 제 마음속 보물상자에 소중히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산이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흐르는 대로 두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 제 삶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현재의 평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는 함께 웃어줄 좋은 인연도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인연과 평온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